밤은 궁궐에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밤은 유독 조용할수록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 미스터리, 독살과 암살, 그리고 기록의 공백의 숨은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 하나만 약속하겠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사실대로, 의혹은 의혹대로 경계선을 넘지 않고도 충분히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 말입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노기가 스쳤는지까지 적어 두려 했습니다. 실록, 승정원일기, 등록, 의궤, 개인 문집까지 종이 위에 남긴 흔적은 거의 집요할 정도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록이 많을수록 비어있는 칸이 더 눈에 띕니다. 촘촘한 지도에서 딱 한 군데만 빈 골목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 길을 더 오래 바라봅니다. 왜 비어있지? 누가 지웠지? 아니면 애초에 적지 못한 사정이 있었나? 왕실 미스터리의 문은 대개 식탁에서 열립니다. 왕의 수라상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가장 엄격한 통제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시식과 검식, 약방과 내의원의 절차, 재료의 출납, 상궁과 내관의 손길, 보고 체계의 사슬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독살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가장 쉬운 결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증명입니다. 독을 넣을 수 있었는지, 누가 넣을 수 있었는지, 누가 그날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는지 그 모든 것을 엮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은 증명보다 빠릅니다. 갑자기 죽었다는 한 줄이 나오면 그 다음 줄은 스스로 완성되곤 합니다. 누가 급했을까? 그래서 가장 많이 소환되는 이름이 경종입니다. 짧은 재위, 잦은 병환,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무엇보다도 승계가 즉시 정치의 전장이 되는 시기였죠. 경종을 둘러싼 소문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약이 너무 강했다. 약을 권한 사람이 누구였나? 약을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였나? 그리고 그 약이 정말 치료였나? 처벌이었나? 이 질문은 곧 당파의 칼날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한번 멈춰야 합니다. 경종이 병약했다는 기록은 다수이고 당시 의학은 오늘의 기준으로는 위험한 처방이 흔했습니다. 강한 약재를 쓰는 것이 곧 악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선의 의료는 정성의 언어였지만 동시에 한계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종의 죽음은 의도인지 시대의 한계인지라는 형태로 남습니다. 이 모호함이 미스터리를 키웁니다. 미스터리는 침소에서 더 자랍니다. 왕의 처소는 칼을 들고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지만 말 한마디로 칼을 세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왕이 밤마다 잠을 설친다. 처소를 옮겨 다닌다. 경호가 강화된다. 이런 기록이 연이어 나오면 사람들은 이미 분위기를 압니다. 궁 안에 적이 있다. 조선의 권력은 늘 가까운 곳에서 흔들렸습니다. 외적보다 내적이 무서웠던 순간이 많았죠. 그 내적은 때로는 당파였고 때로는 외척이었고 때로는 왕의 마음을 둘러싼 궁중의 공기였습니다. 이 공기가 가장 비극적으로 응결된 사건이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 사건은 독살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처형이었지만 왕실 미스터리가 작동하는 방식은 똑같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게까지 갔는가? 왜 기록은 어떤 대목에서는 건조하고 어떤 대목에서는 과잉으로 보이는가? 세자의 폭력과 불안, 영조의 정치적 계산과 인간적 절망, 세자의 측근과 반대 세력의 말들이 얽히면서 사건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책임을 분산시키죠. 누가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부터 사람들은 범인보다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비극은 한 번의 칼질보다 오래 끓인 냄비에서 더 자주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산군을 폭군으로만 기억하면 편하지만 그 분노의 기원을 따라가면 늦게 알게 된 진실이라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어머니 유씨의 패비와 사사, 그리고 그 사실을 둘러싼 은폐와 폭로.
비밀은 오래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습니다. 궁궐에서 비밀은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 국가의 비밀이었고 국가의 비밀은 한 번 폭로되는 순간 사람을 갈갈이 찢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의 시대는 잔혹함으로 설명되기 전에 공포로 설명되어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공포는 타인을 공격하는 가장 빠른 동력이고 궁중의 공포는 특히 정당화된 잔혹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왕실 미스터리의 진짜 주인공은 한 사람의 악당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독을 넣었다고 해도 누가 넣었는지까지 도달하려면 복도가 너무 많습니다. 약방과 내의원, 수라관과 시식, 상군과 내관, 보고체계에 층층이 쌓인 문지기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미스터리는 늘 공범의 형태를 띱니다. 모두가 조금씩 알고 모두가 조금씩 모른다. 누군가는 의심을 품고도 말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말해도 믿어주지 않고 누군가는 믿지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록의 공백이 등장합니다. 누락되었다, 삭제되었다, 지워졌다. 이 말은 대중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그러나 공백은 꼭 음모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화재, 전쟁, 보관 문제, 편찬 과정의 타협, 사관의 시각, 혹은 그 시대에는 너무 당연해서 굳이 기록하지 않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정적 단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스터리는 정보의 부족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에서도 생깁니다.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모르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소문은 권력이 됩니다. 특히 당쟁의 시대에 소문은 가장 값싼 칼이자 가장 비싼 방패였습니다. 조선의 당쟁은 소문을 연료로 씁니다. 누가 독을 먹였다. 누가 흉계를 꾸몄다. 누가 말끝을 부추겼다. 칼은 증거가 남지만 소문은 남기지 않아도 남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세계에서는 증거보다 가능성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문장은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박하는 순간 오히려 의심이 더 커지거든요. 조선의 궁중은 이 문장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왕실 미스터리를 볼 때 꼭 챙겨야 할 렌즈가 있습니다. 의학입니다. 왕은 가장 많은 보살핌을 받는 존재 같지만 동시에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식사, 수면, 음주, 감정 모든 것이 정치가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혈압, 중풍, 소화기 질환, 불면, 우울이 한꺼번에 겹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시 처방은 강했고 약제는 귀했고 치료는 종종 권력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약이 강해질수록 의혹도 강해집니다. 그 틈에서 미스터리는 숨을 쉽니다. 그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독살이 있었나? 답은 냉정하게 두 갈래입니다. 가능했는가? 가능했습니다. 증명되었는가? 대부분은 아닙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아마도입니다. 아마도는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학문을 흔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독을 넣었나가 아니라 왜 독살설이 살아남았나? 이 질문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독살설이 살아남는 조건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죽음이 갑작스럽다. 권력 승계가 즉시 일어난다. 특정 진영이 이익을 본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사람들은 자연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선 왕실은 이 조건이 자주 충족되었습니다. 승계가 불안정할 때마다, 당파가 극단으로 갈릴 때마다, 전쟁과 재난 뒤에 국가가 흔들릴 때마다 왕의 몸은 곧 국가의 미래가 되었고 국가의 미래는 곧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현세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인질로 갔다가 돌아온 왕세자, 그리고 귀국 직후의 갑작스러운 죽음. 대중의 상상력은 자동으로 한 방향으로 달립니다. 그는 바깥 세상을 보고 왔다. 그래서 제거당했다. 이 문장은 드라마틱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소현세자 사건은 기록이 남아있어도 해석이 갈리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전쟁 후유증,
이동과 피로, 당시 의료의 한계, 조정 내부의 갈등, 왕과 세자의 관계, 청과의 외교 문제, 모든 것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사라왕이 됐다면이라는 가정법이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비극이 클수록 가정법은 강력해지고 그 가정법이 강할수록 미스터리는 더 오래 삽니다. 사약과 처형의 이야기도 미스터리의 연료가 됩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 그리고 그 시기의 궁중. 권력 관계는 사랑 이야기의 옷을 입고 있지만 뼈대는 권력 투쟁입니다. 죄가 있었나? 죄로 만들었나? 조선의 궁궐은 법과 의례의 옷을 입은 전장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를 제거하는 방식이 칼이든 사약이든 결국 결정권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건의 장면보다 장면 뒤의 줄을 봅니다. 누가 손을 들어 올렸는가? 누가 고개를 끄덕였는가? 누가 침묵했는가? 이때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고개를 듭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사라졌는가? 왕실의 혈통과 혼인관계, 외척의 힘, 당파의 숫자 게임이 해답의 일부입니다. 고려 태조가 혼인 정책으로 호족을 묶어두려 했듯 조선도 혼인과 외척으로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다만 조선에서는 그 네트워크가 더 정교했고 그 정교한 만큼 잔인했습니다. 집안은 개인의 배경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였고 도구는 필요할 때 쓰이고 필요 없으면 버려집니다. 단종의 비극은 정당화된 제거의 교과서 같은 사건입니다. 어린 왕, 군권을 쥔 왕족, 그리고 명분의 경쟁. 쿠데타는 칼로 시작하지만 오래가는 것은 문장입니다.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말이 나오면 누군가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단종이 노상꾼으로 쫓겨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독이 아니라 결론이 이미 정해진 절차가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후대에 필요한 이야기로 다듬어집니다. 사육신의 이름이 남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실패한 모반의 주역이어서가 아니라 기록 속에서 양심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든 권력은 자신을 정당화할 서사가 필요하고 그 서사는 누군가의 피 위에서만 완성됩니다. 정조를 둘러싼 독살설은 대중문화에서 특히 강합니다. 개혁군주, 강한 적, 그리고 빠른 죽음. 독살설의 조건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정조의 건강 상태,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 당시의 치료 방식 모두가 설명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의혹은 매력적이지만 증명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능성의 서열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유력한지 혹은 단순함이 현실을 가리는지 미스터리를 다룰 때 이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순간 역사는 괴담이 됩니다. 왕실 미스터리를 증거 기반으로 읽는 방법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같은 사건을 여러 기록에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 등록, 개인 문집, 지방 기록, 그리고 기록의 작성 배경을 봐야 합니다. 당파 구도, 편찬의 정치, 누가 주어이고 누가 목적어인지, 누가 능동이고 누가 수동인지, 문장의 문법이 곧 권력의 문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의학의 언어를 그대로 현대 병명으로 번역하면 위험합니다. 옛 문장 속 열과 담과 기는 오늘의 진단서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미스터리를 더 만든 뒤 그것을 발견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 왕실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진실은 하나인가? 아니면 여러 층인가? 한 줄의 기록은 진실일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가장 강한 자세는 확신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미스터리는 음모가 아니라 통찰이 됩니다. 조선의 궁궐은 거대한 편집실이었습니다. 생존한 사람들의 문장이 죽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했고 그 문장이 다시 후대의 상상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미스터리를 다룰 때 가장 필요한 건 단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기록을 읽는 기술, 공백을 견디는 기술, 그리고 한 사람의 악당으로 모든 것을 단순화하지 않는 기술. 그 기술이 있을 때 조선의 어두운 밤은 단순한 옛날 괴담이 아니라 권력과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궁궐의 가장 무서운 것은 독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공기였습니다. 그 공기가 짙어질수록 아무도 칼을 들지 않아도 사람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쓰러짐의 이유를 둘러싸고 기록은 때로 문장으로 남고 때로 공백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그 공백을 성급한 확신으로 메우지 말고 질문으로 비춰야 합니다. 질문이 살아있는 한 조선 왕실 미스터리는 단순한 소비물이 아니라 지금의 권력과 인간을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의 무대는 광해군과 인조반정입니다. 광해군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세우려 했던 군주로도 패륜과 폭정의 상징으로도 기억됩니다. 같은 인물이 이렇게 다르게 기억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평판이 갈리는 자리에는 늘 승자의 문장이 있기 때문이죠. 광해군 시대의 핵심은 정통성입니다. 선조의 적장자가 아니었던 광해군은 즉위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정당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매달렸고 그 질문은 곧 누가 위험한가라는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을 둘러싼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왕실 내부의 경쟁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면 친족은 곧 정치적 변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변수는 정리의 대상이 됩니다. 왕실 미스터리가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랑과 혈연이 보호가 아니라 표적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인조반정 이후에도 궁궐의 밤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반정은 새로운 명분을 세우지만 명분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한 명분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반정 뒤에는 누가 광해군과 가까웠나라는 질문이 따라붙고 그 질문은 곧 숙청의 리스트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숙청 자체보다 숙청을 정당화하는 문장입니다. 역적을 제거한다는 문장이 기록에 박히는 순간 살아남은 사람은 비로소 안전해지고 죽은 사람은 다시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왕실 미스터리의 절반은 살인의 기술이 아니라 침묵의 기술입니다. 숙종대의 황국 정치도 미스터리의 연료입니다. 갑자기 바뀌는 권력, 갑자기 뒤집히는 판결,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는 세계. 이런 시대에는 독살이든 암살이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공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궁중의 소문은 바람처럼 흘러다니지만 방향은 늘 권력의 손끝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한 사람의 몸으로 모입니다. 왕비의 자리, 세자의 자리, 혹은 왕의 건강. 왕실에서는 자리와 몸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더 끈질기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예속 논쟁 같은 을의 전쟁입니다. 겉으로는 상복의 기간을 두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왕통의 정당성을 두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정통일까라는 질문이 며칠 있느냐의 문제로 위장될 때 싸움은 더 잔혹해집니다. 왜냐하면 을에는 칼을 들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충성을 의심하고 왕의 마음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한 가문이 몰락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죽음이 자연사여도 미스터리가 되고 병이 병이어도 음모로 읽힙니다. 또 하나, 왕실 미스터리를 만드는 주체는 궁 바뀌기도 합니다. 민간의 이야기, 야사, 소설, 후대의 드라마와 설화. 사람들은 완벽하게 정리된 역사보다 어딘가 삐끗한 이야기에서 더 큰 현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록이 분명한 사건보다 기록이 애매한 사건이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애매함을 채우는 것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강력합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를 묻게 만들고 그 질문은 때로 사실보다 더 깊은 진실, 즉 구조의 진실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왕실의 암살을 말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선에서 왕을 직접 찌르는 사건은 드뭅니다. 드문 만큼 그런 사건은 기록에 더 크게 남습니다. 반대로 더 흔한 것은 암살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측근을 떼어내고 말문을 막고 소문을 퍼뜨리고 도덕을 공격하고 의례로 죄를 만들고 결국 스스로 무너진 사람의 자리에 자연스러운 결론을 올려놓는 방식. 이것이 궁중이 즐겨 쓰는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칼은 실록에도 그대로는 남지 않습니다. 남아도 매우 건조한 문장으로 남습니다. 파직하였다, 유배하였다, 사사하였다 같은 단어는 너무 짧아서 오히려 무섭습니다. 그 짧은 단어 안에 사람의 삶이 전부 접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조선 왕실 미스터리를 볼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확정된 범인이 아니라 확정된 조건입니다. 권력 승계가 불안정할 것, 당파가 극단으로 갈릴 것, 전쟁과 재난이 뒤흔들 것, 왕의 몸이 국가의 미래가 될 것. 이 조건이 모이면 어느 시대든 미스터리는 태어납니다. 조선의 특별함은 그 미스터리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까지 국가가 동원됐다는 점입니다. 기록은 진실을 남기지만 동시에 진실을 둘러싼 싸움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읽을 때 두 겹을 읽어야 합니다. 사건의 겹, 그리고 사건을 말하는 겹. 끝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합시다. 궁궐의 공백은 언제나 숨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백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남긴 공백입니다. 어떤 공백은 너무 위험해서 남긴 공백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백은 너무 부끄러워서 남긴 공백입니다. 공백의 이유는 하나가 아니며 그래서 미스터리의 답도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공백을 부풀리는 대신 공백이 생긴 조건을 추적하는 것. 그 조건을 알게 되는 순간 조선 왕실 미스터리는 단지 누가 죽였나가 아니라 왜 이런 체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조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권력은 자신을 정당화할 문장을 필요로 하고 사람들은 그 문장 사이의 공백을 읽으려 합니다. 문장이 강해질수록 공백도 짙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궁궐의 밤으로 돌아옵니다. 조용할수록 시끄러운 그 밤. 그 밤을 밝히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듣고도 결국 누가 했냐만 남는다면 우리는 궁궐이 만든 함정에 다시 걸리는 셈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봅시다. 누가 가장 불안했는가? 어떤 제도가 사람을 몰아붙였는가? 어떤 말이 칼이 되었는가? 그 질문이 쌓이면 독살과 암살의 흥미는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더 단단한 통찰이 남습니다. 기록은 답을 주지 않을 때가 많지만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따라가는 순간 조선의 밤은 괴담이 아니라 인간과 권력의 실험실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유도 결국은 지금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더 읽고 다른 기록과 맞춰보고 발레를 의심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확신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대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깁니다. 미스터리를 즐기되 미스터리에 지지 않는 기준. 궁궐의 침묵을 소문으로 덮기보다 소문을 질문으로 정리하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이제 그 질문을 시작하죠. 조용히 끝까지. 지금 바로.